네, 안녕하세요. 본치안의 원장 이뭉진입니다. 오늘은요,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그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강직성 척추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직성 척추염의 어떤 그림을 보면, 일단 여기 이제 정상 척추의 그림인데요. 초기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하게 되면 요 디스크 연골하고 척추의 어떤 경계면에서 이제 염증이 이렇게 좀 진행이 돼요. 퇴행성 어떤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점점 이제 중증으로 가게 되면은 서로 이제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렇게 유착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염증이 일어나면 뼈가 막 녹아지거든요. 왜냐면 염증이 젖산이 쌓이고 젖산이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이 뼈들을 막 뼈세포들을 막 녹여내는 이런 어떤 작용들이 오면서 결국은 그것들이 뼈도 유착시키고 어떤 그런 불규칙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오는 거 그림으로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염증이 되면서 요 유동성이 연골로 이루어진 척추 분절이 유동성이 완전히 소실되는 질환이 강직성 척추염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러면서 염증이 만성적으로 되면서 요 주변에 석회화들이 다 껴들어가 갖고요, 마치 하나의 대나무처럼, 통으로 된 대나무처럼 분절의 어떤 유연성이란가 유동성이 다 상실된 어떤 이런 질환을 갖다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그럽니다. 요게 MRI,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석회가 이게 다 불룩불룩하게 다 석회가 분절이 거의 없죠. 그 분절 주변이, 척추 주변이 전부 이렇게 다 연골을 포함해서 다 석회화로 이렇게 다 감싸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척추의 어떤 분절이 유동이 없다는 얘기는 척추 관절에 뭐 굴곡도 잘 안 되고 회전변이도 잘 안 오고, 그러면 돌아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고개 운동 제한이라는 게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돌아보려면 몸을 전체를 다 뒤를 돌아보려도 몸을 전체를 돌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상 척추는 이런데 이 석회들이 막 껴들어가면서 이제 대나무처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강직성 척추염이 척추에만 오는 줄 아는데 제일 되게 흔하게 시작되는 부위가 사실은요, 요게 이제 골반이 있는, 요 전체를 골반이라 그러거든요. 골반인데, 요 삼각뼈, 요렇게 요거를 갖다 흔히들 사람들 꼬리뼈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요걸 사실은 꼬리뼈는 요 끝에 요렇게 코킥스라 그랬고, 요 작은 몇 개를 꼬리뼈라 그러고요. 요거는 사실 천골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천골 옆에 양쪽에 이렇게 하지가 이렇게 고관절이 결합되는 그 부위, 그 뼈를 갖다 장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골과 천골이 결합되는 요 부위를 천장관절이라 그래요. 이 천장관절 부위에 여기서부터 만성염증이 끼면서 이제 석회화가 진행되면서 골반의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경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척추 전체로 또 이게 확장이 돼가는 어떤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보면 강직성 척추염의 정의 원인, 이것도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기본 정보 제가 캐치를 했고요. 일단 정의는 강직이란 오랜 기간의 염증 후, 그러니까 오랜 기간의 염증 후 관절의 변화가 일어나서 관절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척추염이란 척수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란 뜻이고요. 말 그대로. 특히 이제 따라서 이제 강직성 척추염 말 그대로 척추에 염증이 생기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병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처음에는 섬유화가 막 껴들어가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하면 굳히기 작업 들어가는 석회화가 껴들어가면서 이제 굳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인자는 음성인 어떤 그런 혈청 음성 척추 관절 병증의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요런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건데, 보통 이제 엉덩이의 천장관절과 아까 얘기했죠, 천추와 장골 사이의 관절, 천장관절과 척추관절을 특징적으로 침범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고, 특히 섬유화를 지나서 석회화성까지 진행되는 질환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되는 부위가 있거든요. 이제 뼈에 인대나 힘줄이 이렇게 부착되고 이쪽 한쪽에는 근육이나 뭐 이런 걸로 부착되잖아요. 근데 이제 뼈에 부착되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골 부착 부위의 염증의 특징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관절 외에도,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또 그런 관절 외에도요, 눈이라든가 위장관계, 폐, 심장 전립선 등 다른 장기에도 침범할 수 있대요. 무섭겠죠, 이쪽으로 가면. 그리고 되게 이 정도 가면 이제 또, 좀 예후가 되게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질환은 남성에게 주로 발생돼 있는데 최근에는 여성에게도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하고요. 이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대요. 근데 이제 보통 유전자 검사를 하면 HLA-B27이라는 유전자와 깊은 연관이 있대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있으면 주로 많이 발병이 되는데,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의 90% 이상에서 바로 이 HLA-B27이 양성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중에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있으면서 HLA-B27 양성인 경우에는 어떤 발현 빈도가 한 10에서 한 30% 정도 더 높대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한 5%에서도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도 5%에서 정도에는 HLA-B27이 발견되기도 한대요. 그렇지만 증상은 없다는 뜻이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전적인 요인으로만 딱 확정짓기는 좀 뭐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강직성 척추염 원인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전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그 세균 감염이라든가 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과로 등의 어떤 환경적인 영향도 되게 그 영향이 많대요. 특히까지 했죠? 네네. 이어서 하시고. 아, 그래요. 네, 진행하시고. 그래요. 그래요. 특히 이제 되게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만성 질환들이요, 혹은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이 세균 감염이 아주 극도로 이렇게 폭풍처럼 지나간 뒤에 오는 경우, 격발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염증 물질들을 많이 형성케 해주기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조금 과흥분되거나 혹은 그러다 보면 자가면역 질환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면역 어떤 그 전달 신호들이 또 에러가 뜨면서 오히려 면역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또 암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세균 감염이 이게 어떤 만성 염증성 질환의 그 격발인자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이러스, 세균들. 그거 주의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도 물론 염증이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외상, 특히 어떤 자세의 어떤 부정렬이 요구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외상이 생기게 되면 척추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또 석회화가 진행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로, 과로도 얘기했죠. 과로하게 되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과로하게 되면요,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발생이 되고, 활성산소는 바로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의 염증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고 모든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과로 등이 어떤 그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은, 보통 이제, 증상은 주로 이제 허리나 엉덩이, 말초 관절, 발꿈치, 발바닥, 앞 가슴뼈 등의 통증과 그 다음에 이 밖의 관절 증상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허리 통증, 그 다음에 말초 혈관 통증,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외의 증상, 이렇게 세 어떤 군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허리 통증으로 보면, 척추염이 이제 엉덩이 그 천장관절염과 함께 가장 특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염증성 허리 통증의 양상을 나타낸다는 거 하고요. 보통 이제 주로 20대에서 40대 발생하여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고 3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양상이 특징적이다 하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엉덩이 통증, 천장관절염에 의해 좌우 대칭적인 엉덩이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초 관절 통증의 특징은 뭐냐면 주요 증상은 이제 주로 이제 척추 증상이죠. 그렇죠. 근데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팔다리라든가 팔다리 관절염이라든가 혹은 주로 이제 10대 젊은 사람에서 팔다리 관절 증상이 함께 질환이 시작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비슷한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른 게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좌우 대칭적인데 요거는 좀 비대칭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기 관절 외의 증상 요것도 요 정도 되면은 되게 심각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로 어떤 경우냐면 포도막염이라든가 만성 전립선염, 그 다음에 폐섬유화,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증, 그 다음에 대동맥 판막 기능 부전증, 그 다음에 심전도 장애, 염증성 그 어떤 장질환 등의 다양한 장기로 같이 침범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무섭죠, 은근히. 이 자가면역 질환들이요. 각자 고유의 특징적인 강직성 척추 쪽에도 하지만 약간 또 다른 데도 이렇게 침범에 들어가는 거, 그게 어느 때는 더 무서울 때가 많아요, 대개들. 류마티스 관절염도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과 치료는 이제 보통 이제 엑스센 촬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 요새는 근데 CT, MRI 영상검사상으로 이제 좀 훨씬 더 조기 발견할 수 있어 좀 진단이 가능해졌다는 얘기하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자 검사 HLA B27이라는 어떤 그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게 있느냐 없느냐 또 참고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적혈구 침강 속도 ESR이라는가 CRP라 그러죠. C 단백 반응 같은 것도 시행할 수 있고, 그 수치가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염증이 있다 보니까 증가가 돼 있겠죠. 이 자가 면역 질환들은요, 자기 몸속에 자꾸 염증을 면역 세포들이 자기 세포 조직을 갖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번발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넓게 이렇게 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고려하고, 그 다음에 적혈구 침강 속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그 혈관의 적혈구들이 표면에 마이너스 전기가 있어서 서로 반발력 때문에 서로 뭉치지 않고 떡이지 않고 잘 분산돼서 흘러다닌다 그랬는데, 염증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산성화가 되면서 피 속에 양성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적혈구 표면 간의 그 마이너스 전하를 많이 서로 잡아먹기 때문에 이 적혈구와 적혈구 간의 마이너스 전하 간의 그 반발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막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적혈구들이 막 이렇게 떡이 져서 룰루 현상처럼 현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적혈구의 어떤 그 덩어리들이 커지겠죠. 그러면 그걸 원심력으로 해서 그 침강되는 어떤 그 속도를 보게 되면 되게 수치가 크게 나오거든요. 이거 약간 좀 옛날 방식입니다. 근데 요런 ESR에는 적혈구 침간 속도로서 염증의 어떤 상태 정도를 갖다 파악하는 거. 요새는 CRP 요게 이제 조금 새로운 그 최근의 방법인데, 그래도 이런 거 기본 원리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는 보통 이제 원래 이제 척추염을 완치시키는 약물은 없고요. 대증 치료는 뭐냐면 염증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염증을 억제하는 그 치료제는 강직성 척추염 순위 약제로는 이제 엔세이드랄까 원래 이제 항염증 중에 제일 강력한 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염증을 억제하는 어떤 그런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를 엔세이드라 그래요. 그런 약제들 있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약도 쓰고요. 그 다음에 TNF 차단제, 요게 뭐냐면 TNF 알파라는 게 요게 뭐냐면 염증 신호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염증 신호 어떤 기작을 일으키는 그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단함으로 인해서 또 염증을 없애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 되게 가격이 비싸요. 요새 이제 유전자 표적 치료제 뭐 이런 개념으로 어떤 연관된 최첨단 그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분야라 되게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을 살펴보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는 뭐 약품명들은 이렇게 좀 있는데,
어쨌든 항염제들은 통증 경감을 좀 해서 좀 호전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좀 가능하게 해주고, 특히 이제 운동 같은 것들을 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단점 뭐냐면 이게 이제 장기 복용 시 위장관에 부작용을 줘갖고, 왜 속쓰리고 소염진 통제 많이 먹으면 속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또 요새는 조금 여러 가지 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좀 방법들이 같이 이렇게 좀 개발이 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항류마티스 약제라는데, 이거는 이제 설파실리진하고 뭐 요런 그 메토트 렉사이트, 저는 이 양약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무슨 기능을 하는구나 하는 것만 이제 주로 보는데, 어쨌든 비스테로이드, 엔세이드로 참 그 염증했을 때 반응이 없을 때 이제 좀 요런 거를 좀 쓴대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위장관 어떤 부작용을 비롯한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그 감독하에 하라는 얘기, 당연한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TNF 차단제는 이게 난치성 각종이 좀 강력한가 봐요. 그래서 이게 주사약의 염증 반응. 왜냐면 유전자 어떤 작동을 조절하고 단백질 같은 걸 조절하고 염증 기전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좀 강력하죠. 대신에 최첨단 공학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가격이 비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양약적인 접근 방법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TNF 차단제를 드시게 되면 어떤 주사 부위 그 부작용과 그 다음에 상기도 감염, 감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잠복결핵이 발현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또 전문의와 약은 그 전문의와 상의하에 이렇게 투약을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요법은 어쨌든 몸이 이제 관절이 그 척추라든가 천장관절이 굳어지는 거기 때문에 환자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척추의 변형 방지, 뱀부 스파인이라 그래요. 이게 대나무, 어떤 마디 대나무 형체처럼 이렇게 척추 분절이 굳어지는 거, 그런 변형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 되게 운동이 나름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조나 스트레칭, 그리고 따뜻한 물로 무슨 목욕을 해주면서 순환 개선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과 흉곽 운동을 유연하게 유지하는데, 왜냐면 흉곽 운동을 왜 해줘야 되냐면 흉곽 관절, 늑골하고 흉곽 부위도 또 척추하고 연결되어서 붙어있는데 거기도 굳어지면 약간 나중에 호흡곤란 같은 것도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도 좀 같이 해주고, 여기서 권유하는 운동은 주로 수영이 좀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좀 좋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과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특수한 물리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감이 합병증,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직성 척추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척추가 대나무처럼 연결되는 강직을 초래해서 그걸 뱀부 스파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척추 자체 굳어지면 회전 각도든 아니면 이렇게 굽히거나 신전하는 이런 각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기 위해서 몸을 전체를 다 돌아봐야 된다는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 결과 모든 방향에 척추 운동이 어려워지고 등이 앞으로 굽거나 목도 움직이기 어려워진다는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슴뼈에 강직이 올 경우 가슴이 확장되지 않아 가벼운 운동에도 쉽게 숨이 차게 된다는 거, 예,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요. 이제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와 팔다리 관절 외에도 또 전신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아프고 시야장애가 나타나는 포도막염도 같이 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포도막염이 이게 재발이 잘 된대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이 녹내장이라든가 시력상실 이런 것들도 또 같이 시력장애까지도 이렇게 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폐에 섬유화 치면 알죠. 산소 공급 안 되면 우리 몸의 제일 모든 활동에서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최고율의 방식이 산소, 그 에너지 생산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수인데, 폐에서 섬유화가 되면 산소가 원천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 결국은 또 죽겠죠. 그래서 심장이라든가
그러니까 폐나 심장, 그 다음에 심관계 합병증 이런 것들이 발생된대요.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과 생활 가이드 이렇게 이제 정보가 있는데, 일단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은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굳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도 나오네요. 내가 늘 하는 얘기인데 마침 또 이렇게 같은 얘기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고정기나 코르셋 같은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잠은 딱딱한 바닥 위에 몸을 곧게 펴고 자는 것이 가장 좋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베개, 높은 베개 베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낮은 베개 사용하고 엎드려 자는 것도 도움이 좀 된대요. 그래서 생활수칙은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직성 척추염은 등뼈와 흉곽을 침범하며 폐 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흡연, 뻔한 얘기지만 흡연이 여러 가지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흡연은 모든 병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연하시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보조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정보들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정보에 기초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직성 척추염의 치료 대책, 이제 제일 이제 핵심 부위가 되겠죠. 일단 강직성 척추염은 일종의 면역세포가 자기의 관절 조직, 특히 척추 분절과 골반대의 천장관절 부위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성 염증 질환이라. 그래서 난치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염증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석회화가 진행되면서 척추 분절 자체가 석회화로 굳어지는 난치성 질환이다. 이 핵심 요약하면 바로 이 얘기거든요. 따라서 전신을 구조적으로 통합 조절하는 정교한 전신 통합 척추 교정과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을 억제하는 약침 등의 치료는 필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이 되게 중요한데, 통곡밀이든가 현미, 야채 등 채식 위주의 식단, 이거는 이제 현대의 거의 모든 만성염증증 및 대사성과 퇴행성 질환의 공통입니다. 이거 꼭 좀 특히 이게 암이라든가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 후종인대 고라증 환자들, 뭐 이런 분들 있죠. 현대에서 난치성이라 부르는 어떤 그런 질환들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꼭 이 식단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미국에서는요, 이 식단으로 인해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모든 병들을 다 고쳐낸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지금 되게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뭐 하버드 의대에서 졸업하신 어떤 교수님들이라든가 혹은 기존에 이제 양의학적인 어떤 접근을 갖고는 도저히 자기 가족이라든가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해, 의사 자신이지만 고치지 못해서 이런 식단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그런 질환으로부터 대사 질환들, 특히 이런 것들로 다 멀어졌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정말 현대인들한테 특히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 당뇨, 비만, 대사 질환서부터 만성 자가면역성 질환들, 퇴행성 질환들 환자들한테 정말 참고해 줄 필요 있어요. 그래서 피를 정화하고 염증 독소를 배출해야 한다. 꼭 이거 좀 유의있게 보시고요. 식단은 그러니까 요거로 꼭 이제 내가 병을 진짜 난치병을 고치겠다 하면 이거는 기본 필수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 및 개인별 맞춤식으로 처방해준 매뉴얼대로 저희는 이제 교정해주고, 개인별로 요런 어떤 교정 보조도구라는 교정대나 교정석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맞춤식으로 다 생활화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그 매뉴얼대로 잘 실천해서 신체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평소 만성염증 모드로 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만성염증 모드로 빠지지 않게 하는 식단이 바로 요 통곡밀, 현미, 야채 식단 위주 있죠. 이거 꼭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 여러 가지 질환들, 요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요거에 대한 것들인데, 요새 근데 유튜브에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저는 그냥 가능하면 세상에서 많이 하지 않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밝혀하는 게 제가 강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운만 던지고 가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필수라는 거 좀 한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증이 극심할 때는 양약
양약과 한방을 통합 치료하는 거가 되게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양약은요 되게 효율성이 좋은 약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분자 타겟팅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이 되게 높아요. 대신에 그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나면 내성이 생겨갖고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기선제압은 되게 좋거든요. 얘네들이 왜냐면 아주 타겟팅이 명확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명확해요. 그래서 기선제압 하는데 좋으니까 그걸 먼저 때려놓고 뒷마무리로 한방이라든가 통합치료하고 이런 교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치료들이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치료가 들어가면요 의외로 효과가 되게 멋진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암 치료할 때 꼭 그 3대 표준 치료 이거에 대한 그 많은 항암 치료에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방의 그 통합치료 어떤 개념하고 결합시키면서 한방과 통합치료에 가면서 좋은 의료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그 한방과 양방의 갈등 관계로 인해서 이게 좀 잘 안 되는 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빨리 이런 문제들이 서로 협조를 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여기에 장점이고 여기에 장점인데 그런 장점 관계를 다 이렇게 극복을 해서 그 통합적인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우수한 그 의료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른 척추와 자세는 인체 건강과 행복의 대들보라는 거 강조해 드리고 강직성 척추염도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우리가 그 음식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공해 환경 오염 때문에 옛날에는 그 먹거리들이 자연에서 벗어난 순수한 먹거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그 인공합성 감미료라든가 또 공해 오염 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염증이 은근히 많이 깔려가게 되다 보니까 면역세포들이 흥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오염된 조직을 외부에서 들어온 마치 외래 항원처럼 인식을 해서 공격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정한 먹거리를 통해서 자기 몸을 정화한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 생활을 통해서 기본적인 혈액순환이 잘 돼서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이래야 또 에너지가 왕성하고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바른 자세 또 좀 잘 일상생활에서 유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